지난 모임 때 제가 혹시 꼬리를 잘라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경국 선생님께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 개인 사업, 이 새 낱말을 준비해 오느라고 말 그대로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도 힘든데 세 개를 하시라니 거기다가 원래 이제 개인만 하기로 했던 건데 나가 붙고 사가 붙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어설픈 글이 좀 되는 것도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쫓겨서 그랬다는 정도로 너그럽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나와 사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시간이 될 것 같고, 개인에 관한 내용은 제가 이미 책으로 출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검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제가 공을 들인 낱말은 나라는 낱말입니다. 나라는 말은 사실 한국 사람들은 잘 쓰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웬만한 자리에서는 저라고 얘기하고요. 또 웬만한 자리에서 나를 말할 때는 우리라고 말하고 싶어 하고요. 그런데 나라는 낱말이 없는 말은 없어서 이 나라는 말을 그런 쪽으로 분석해 보면 저는 그것을 이제 뜻 매김이라고 하는데요. 뜻이란 낱말도 뭐 아주 고유한 우리말 뜻이 있습니다. 그런 말의 특성도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권에서는 에고라는 말하고 좀 비교를 했는데요. 우선 나라는 이 낱말이 저도 오랫동안 어원이 뭘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모르신다고 그럽니다.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우리 전혀 모르죠. 그래서 이제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잡식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학문 영역을 넘나들면서 아우르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잡식성, 초식도 아니고 육식도 아니고 잡식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가 그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나라는 낱말 자체로는 그 어원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민속학이라는 데로 넘어갔더니 거기 물건이 나오잖아요. 그 물건이 나오고 그 물건의 기능들이 잘 설명되어 있고 도구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공동체 사회에서 쓰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말도 그냥 고스란히 남아 있고 또 도구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노래로도 전승이 되더라고요. 우리 한국 인문학자들은 이런 거를 좀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후코가 이걸 봤다면은 굉장한 보물을 만난 것처럼 평생을 바쳐서라도 그 안에서 무언가를 캐내려고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대학원 진학하면서부터 우리말로 철학학이 외골수로 살아왔기 때문에 사회학적이고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서 후코가 했던 작업들을 해낼 수는 없고요. 깜냥이 아니고요. 또 우리말은 지금 현재 갈말, 전문용어, 학술용어로 자리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여서 갈말 만들기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제 학문을 해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놀이를 주로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일단 나라는 낱말은 나타라는 말에서 왔다고 추측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고요. 일단 이렇게 우기겠습니다. 제가 철학을 쓸기 말킴이라고도 했다가 요즘 또 쓸기 키우기라고도 하고, 쓸기라는 거는 파리가 똥을 싫다 할 때 쓰는 말이고 녹이 쓴다 할 때 쓰는 말이죠.
갈고 닦아서 뭐 피나게 연마해서 뭔가 그 미립이라고도 하고 하는 그 아주 특출난 능력을 갖게 됐을 때 얻는 힘, 그것이 슬기입니다. 그 사람의 경우에는 삶을 뛰어나게 살아갈 수 있는 보다 나은 삶을 살 줄 아는 것, 이것이 슬기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뭐 개에게도 슬기가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AI에게도 슬기가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라는 것은 일단 기능적인 것으로 좀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삶을 제대로 살아나갈 줄 알면 그것이 슬기다. 알기도 해야 되지만 또 실천해야도 되는 거죠. 근데 낙타라는 개념으로 이걸 풀기 시작하니까 뭐 아주 쉬운 그 낱말 하나가 연결이 됩니다. 어머니죠. 어머니는 우리 동양에서는 땅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이요. 땅이란 낱말도 또 어는 모릅니다. 따에다 히읗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도 그것이 어원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표기가 되었을 뿐이죠. 그래서 땅이라는 것을 저는 일단 의성어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땅 부딪히는 소리죠.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떠받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흙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밭, 기르는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은 반대로 이제 이거는 하늘의 어원은 분석이 되어 있는데요, 가 없는 울타리 정도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끝이 없는 울타리에는 끝이 있어야 되는데 끝이 열려 있어서 끝이 없다는 뜻으로 하늘은 그러니까 텅 빈 울타리입니다. 근데 텅 빈 울타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낮, 밤으로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상징하는 그 남자는 왔다가 가는 자, 스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머니는 머물러서 기르는 자이고요, 아버지는 속된 말로 씨만 뿌리고 떠나는 자,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더 중심으로 가족을 꾸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나음이라는 것은 철저히 어머니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낱말입니다. 첫 번째, 나음의 첫 번째 뜻은 배에서 내놓는 것이다. 벤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밖에 있는 것을 자기 안으로, 그런 공간이 있어야겠죠. 어머니 뱃속으로 받아들여서 길러야 됩니다. 기른 뒤에 낳죠. 그러니까 베어서 길러서 바깥으로 내놓는 것, 이것이 나음이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생물학적이고 그 뒤에 이루어지는 문화의 현상들을 제대로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려웠던 건데요, 민속학에서 나음이라는 그 낱말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있었습니다. 이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나이라는 히읗이 붙어 있는 나이입니다. 히읗을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어떤 분은 하고 발음을 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발음이 없다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나에 붙은 히읗은 주로 하늘을 뜻하는 영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히읗이 들어간 낱말들은 거의 하늘이라든지 성스러움과 연결되는 그런, 이건 제 얘기는 아니고 성낙두 선생님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 나음의 두 번째 뜻은 실을 자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뭐 자아낸다는 말은 다 아시겠습니다. 누에에서 실을 뽑는 것. 근데 이게 이제 물꼬를 트는 것하고 연결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고여있던 것, 감겨있던 것, 또는 밑에 있던 것을, 안이나 속이나 밑에 있던 것을 밖이나 겉이나 위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자아내는 것입니다. 다음 나음의 세 번째 뜻은 1쪽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실을 자아내서 옷감을 짜는 겁니다. 옷감을 짜고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이루어지죠. 옷을 짤 수 있고요, 엮어 나가는 것, 엮어 나가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를 다시 어머니 얘기로 올라가서 연결시켜 보면, 어머니는 아이를 낳죠. 아이를 낳으면 사실 배어 있는 동안에는
몸 안에 DNA로부터 모든 그 아이의 그 자양분들을 자아내야 됩니다. 스스로 자라게 되지만은 그런 다음에 이 아이를 이제 낳으면 그 뒤부터는 가족 관계의 매듭으로 엮고 그 아이는 다시 스스로 이제 다른 매듭들을 또 엮어 나가야 됩니다.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엮어 나가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은 첫 번째 단락에 이제 그 마지막 이 셋째 뜻의 나음은 사람이 그 자신의 삶을 이끄는 운명의 실타래에 짜 엮이면서 동시에 그 자신의 살림살이를 스스로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좀 어려운데요. 현재 표기법으로는 짜다와 짜이다가 다른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훈민정음식 표기로 하면 아래아래 찍으면은 이 단일성이 또 생기긴 해요. 근데 현재 표기로는 좀 어려워서 짜이다와 짜다를 같이 쓰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음을 이제 세 가지로 이해를 했지만은 이 나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뜻은 짜는 것입니다. 짬 또는 짜임인데요. 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짜게들을 한데 맞추는 겁니다. 그 맞추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배를 짜는 경우도 있고요, 장을 짜는 경우도 있고요, 놈을 짜는 경우도 있고요. 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어권으로 하면 텍스트가 됩니다. 텍스트는 거미줄이라는 뜻인데요, 짜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이제 뒤에 보면 제가 뭐 컨텍스트도 썼고 하이퍼텍스트란 말도 썼는데요. 컨텍스트는 보통 이제 작가의 삶을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함께 짜인 것, 글 속에 직접 짜인 것들은 글자겠죠. 근데 그 글 속에 직접 짜이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함께 짜인 것, 그것이 작가의 삶입니다. 소녀상을 만드신 김문성 선생님 오셨지만은 그 하나의 조각 안에 그 작가의 삶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이퍼텍스트는 숨겨져 있다는 뜻인데, 숨겨진 텍스트, 숨겨진 채로 짜인 것, 시대입니다. 역사. 하나의 글 속에는 그 작가의 삶과 그 작가가 살았던 또는 그 작가가 이해했던 역사의 맥락이 함께 짜이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세 층위로 나눌 수 있고요. 비평의 핵심은 이 세 층위를 작품 안에서 다 길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짬이라는 것은, 짠다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층위들로 묶여 있는 짜개들을 한데 얽어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뭐 짜임의 틀, 뭐 나음의 틀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그 이마주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디 2, 배짜는 2. 나라는 것은 사람에게만 쓰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라는 말은 말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가리킬 때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걔가 이 말을 쓸 수 있으려면 걔가 스스로를 거울을 보거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의식이라는 건데요. 뭐 고릴라나 침팬지, 코끼리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이 구강 구조가 사람과 좀 달라서 말을 하지는 못해요. 할 수는 있지만 어떤 개는 또 뭐 소리도 사람 비슷하게 낸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나라는 말의 특성상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 존재자는 오직 사람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는 사람으로 나아져야만 되고요. 또 사람의 운명으로 짝엮이는 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로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 서로 말하고 듣는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라는 것은 우리말에서 가장 많이 출현하는 그 낱말인데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낼 때 쓰이는 겁니다.
그 나라는 것은 사람으로 나아져서 사람의 운명으로 짜 엮이는 이 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낳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짜이면서 짜는 거니까 이 둘을 동시에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이 필요한데 아직은 그 말을 못 찾았습니다. 또는 못 만들었습니다. 여기 제가 또 하나의 말을 좀 쓰고 있는데 놈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화 제목으로도 놈이 놈 있는데요. 놈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놈자자에 많이 쓰고 있는데 자, 놈이라는 것은 이제 나, 너, 님 할 때 그 니은자 돌림으로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딱 그 자리를 앉혀놓은 사람을 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놈이라는 것은 반말은 아니고요. 높임말이었는데 지금은 좀 반말이 욕설까지로도 됐는데요. 그러니까 놈이라는 것은 어떤 자리에 앉혀진 사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이름을 좀 갖고 있겠죠. 이놈 그럴 때 사실 지금은 좀 비하의 의미가 있지만은 본디는 어떤 자리에 앉혀진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 나라는 말은 일종의 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 자리를 차지하고. 근데 우리말에 보면 또 이 나를 추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낱말 하나가 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를 물을 때 몇 살인지를 묻는데요. 근데 이 나이라는 말은 원래 3배 같은 것을 세는 단위입니다. 제가 쭉 열거를 해놨습니다. 봄나이, 여름나이, 막나이, 명주나이, 반나이, 삼나이, 실나이, 애나이 이렇게 해가지고 히읗이 들어가 있죠. 그 나이의 원래 그 표기는 히읗이 들어가 있는 나이입니다. 나타에서 왔다는 게 분명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이는 나중에 사람에게 좀 그 살아있는 생명체에 주로 그 적용이 되게 됐는데요. 그거는 살아있는 어떤 과정을 좀 세기 위해서 나아지는 것을 독특하게 세는 거죠. 나아진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고 나아진 사람이 나아가는 생명체가 살아가는 해, 그것을 수로 헤아린 값, 이것을 나이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나이에는 아주 중요하게도 단순히 그 살아온 해만 세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고향, 그 고향에서의 그 해다, 그 고향을 반드시 전제로 해서 해를 이제 세워왔다는 겁니다. 나이라는 말에 한삼 나이 그러면 한삼에서 만들어진 배 이런 뜻이기 때문에 항상 이 나이에는 지명이라든지 이것이 붙어서 다녔습니다. 민속하게 되게 쓰였고 아마 우리에게도 이런 고향이라는 것이 상당히 나를 정의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3쪽으로 가시면 중요한 부분만 이제 건너뛸 수밖에 없는데 시간 관계상 그 사진 2개를 좀 실어놨는데요. 그 바로 사진 그 대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라는 말은 민속학에서 이제 길쌈이라는 말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길쌈은 원래 이제 질삼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요. 이렇게 조금 상상해 보면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길게 이어나간 삼이라는 건 여기서 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이나 끈, 줄. 이어진 긴 줄, 이게 길쌈입니다. 그러니까 길쌈을 한다는 건 이렇게 실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실을 자아낸다는 뜻이 되겠죠. 이런 그 길쌈을 하던 이제 사람의 흔적으로 우리는 견우직녀를 뽑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견우직녀 외에 이제 각주 3을 보시면 뭐 더 그 이전에도 길쌈한 흔적들이 있고요. 이제 허황 같은 경우를 꼽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일단 전설 속에 있는 견우직녀는 만들어진 신화의 설화입니다. 이제 견우는 밭을 가는 남자고 직녀는 배 짜는 사람인데요. 제가 배짜미 여인, 속구는 남자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길쌈은 크게 이제 무명과 배, 모시 그리고 이제 누에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어서 보통 각기 다른 과정을 갖고 있는데요.
그 길쌈의 과정을 좀 이렇게 몇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3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은 저는 이제 이그 삼는 노래, 배 짜는 노래죠. 삼사는 노래를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인들이 배 짜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배 짤 때 가장 그 두려운 게 힘든 게 졸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단순한 노동을 반복 하루 고된 일과를 하고 또 밤에 자야 되는데 애들 다 재워놓고 또 그냥 배틀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이거를 또 해야 됐으니 여인의 그 여인 공사, 여인의 일로서 아주 힘든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느질하고 또 이제 부엌일, 또 밭일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과거에 여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고난살이, 근한살이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나라는 낱말은 낙타라는 말에서 온 것 같다. 이것이 이제 핵심 주장이고요. 사쪽으로 오시면은 나와 이제 애고의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뭐 길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애고라는 말은 영어로 이제 아이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라틴어에 그냥 애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라, 우리말로 나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철학에서는 자아라고도 번역하고요. 주체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관이라고까지도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그 가운데 좀 정확한 번역은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아의 그 아라는 것은 방패를 뜻하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번역이 있는 거죠. 방패라는 것이 전쟁의 무기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그 성에서 자기를 지키는 이게 집단이네요. 한 사람을 뜻할 때는 몸, 기 이렇게 주로 썼고요. 아를 쓸 때는 우리가 지금은 자아라는 개념을 그냥 하나의 명사로 봐서 셀프의 의미로 많이 쓰고 있지만은 집단의 의미로 일단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그 방패를 든 사람의 모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전혀 뜻이 이해가 낱말로는 안 됩니다. 자도 이제 스스로자인데요. 스스로와 저절로는 또 다른 말이기 때문에 좀 낱말 자체가 너무 둔탁해서 이걸로 나를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에고라는 말은 일단 영어에서는 철학, 서양 철학에서는 서브젝트라는 말로도 번역이 많이 됐고요. 근데 이 서브젝트는 그 안에 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젝트라는 말은 제트기 할 때 쓰인, 잉크젯 할 때 쓰인 말인데요. 던지다, 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던져진 것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럼 무엇이 위에 놓여 있습니다. 밑에 던져진 건 토대가 되는 거죠. 바닥이 되는 거죠. 무슨 터가 되는 거죠. 그 위에 건물이 세워지면 그것이 오브젝트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낱말 뜻은 그렇다는 겁니다. 밑바탕이 있고 바닥이 있고 그 위에 무엇인가가 쌓이는 것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오브제라고 하는데요. 이 둘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서브젝트는 첫 번째는 서브스턴스하고 또 하나는 이제 라틴어로 지금 썼는데 수브스타에 정확한 영어 표현이 없어서 그냥 라틴어로 좀 썼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 세 번째 단락으로 보시면 사쪽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것이 그 유래를 아시면 훨씬 쉽게 설명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에고라는 말, 그 나라는 말이 어떤 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에 쓰이기 시작했냐면 나는 발견이 안 됩니다. 내 몸은 발견이 되는데 내 목소리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목소리나 뭐 모습이나 뭐 재산을 통해서는 발견할 수 있는데 정작 나 자체는 발견이 안 돼요. 이거를 없다고도 할 수가 없고 발견이 안 되는 것도 있다고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던 차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언어적 차원으로 한번 보자. 그러면 언어적 차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늘 술래집에 왔다.
그럼 분명히 내가 온 거죠. 내 몸이 왔고 내 가방이 왔고 내 안경이 왔지만은 그것들이 다 온 것을 한데 아울러서 내가 왔다고 말하는 거니까, 그럼 나라는 것은 묶음이네. 내 몸과 내 정신과 내 이런 안경, 이 모든 것이 동시 공간적으로 같이 움직여지는 묶음. 이것을 그럼 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주어에 대해서 서술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집합. 아주 간단히 이렇게 철학자들이 이렇게 아주 단순화시키는 재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건 무엇이냐면 나에게 서술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주어다. 나는 피곤하다. 피곤하다의 주어가 나죠. 근데 이 주어는 발견되진 않지만 분명히 히포케이메논, 그 서브젝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 밑바탕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이 그 나라고 말하니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 오노마라는 네임이라는 것을 이제 창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구현상입니다. 이럴 때 한국 사람들은 저는 구현상입니다라고 하지, 나는 구현상입니다라고 말하기 힘들어지는데요. 저에 대해서는 뭐 분석을 요구하지 않으셨으니까 나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와 관계에 나에 대해서 쓰이는 모든 수어들의 집합명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더 그 발전이 되면은, 그럼 단순히 주어로 그치는 거냐, 아니면 주어라고 말해지는 그것이 실제로 있는 거냐, 이게 더 궁금하잖아요. 주어라고 말해지는 그것이 실제로 없다고 하면 나는 빈 껍데기지, 집합일 뿐인데 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서 그럼 있다고 말을 해야 될 텐데, 그럼 그런 실체로서의 나가 있느냐, 서양 철학에서 끊임없이 실체로서의 나가 있다고 증명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자, 이제 5쪽으로 하셔서 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아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현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의 있음이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일단 중세에서는, 서양 중세에서는 이마고 데이라는 말로 나의 있음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신이 있다면 신께서 나를 창조하셨으니 신이 창조한 나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신이 거짓말쟁이가 아닌 이상.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의 몸이 죽는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서, 야 이거 뭐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 한데 아우르는 그 밑바탕, 그것은 불변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불변하는 건 우리 몸을 아무리 살펴봐도 없으니까, 그러면 몸 안에 들어있는 어떤 거라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영혼, 푸시케라고 그걸 붙이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푸시케라고만 불린 게 아니고 루아흐라든지 스피리투스라든지 다양한 이름으로 또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몸 안에는 어떤 죽지 않는 어떤 요소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지 않는 어떤 것은 그 영혼이라고 일단 칭하겠습니다. 몸이 죽었을 때 원래 왔던 곳으로 되돌아간다.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하든 천당이라고 말하든 갈대의 밭이라고 말하든 뭐 그 가는 곳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이나 몽골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신산으로 간다고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가는 곳은 각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이런 그 영혼 불멸이라는 사성이 싹 텄냐면은, 기본적으로 고대 그 이집트인들이 죽음을 발견했습니다. 죽음은 발견물입니다. 원래는 죽음이라는 걸 몰랐어요. 죽음이 발견되면서부터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혔고, 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사후세계라는 것을 창안하게 됩니다. 죽은 뒤에 어떻게 되냐면은 몸은 썩지만은 영혼이라는 것은 저 세계로 강을 건너서 저 세계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1000년을 살다가 다시 이 세계로 넘어온다. 그 미이라가 필요합니다. 1000년 동안 몸이 있어야 되니까 1000년 동안 썩지 않을 미이라를 만들어야만 됐고요. 그래도 썩으니까 야 이거 큰일 났어요.
이 영혼이 돌아와가지고 썩은 미이라 때문에 잘못된 몸속으로 들어갈까봐 하도 걱정이 돼가지고 투탕카멘 데드 마스크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황금 마스크를 더 씌워놨어요. 심지어는 황금을 온몸으로 전신상으로도 만들었어요. 이걸 이마고라고 불렀습니다. 이마고 데이. 이마고, 이미지의 어원이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마고라는 것은 사라져가는 세계 속에서 이 불멸, 사라지지 않은 채 영원히 남아있는 어떤 생생한 모습, 이것을 이마고라고 불렀습니다. 그 신은 영원히 살아있는 자니까 신은 영원히 살아있고요. 사람에게도 그런 곳이 있는데 사람에게서는 그걸 몸으로 구현을 해야만 되돌아올 수 있어서 그렇게 썩지 않는 황금으로 사람의 모습을 본떠났던 것이죠. 이것이 고대 그리스로 넘어가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아주 영악한 사람들이에요. 상인들의 후예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미이라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다가 사자에서 집 한 채 값이잖아요. 야, 죽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셔. 그래가지고 이게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야, 환생 개념을 바꾸자. 그래서 이제 돌아갔던 영혼이 미이라로 돌아오지 않고 깐난아기의 머릿속으로 들어온다고, 백지로 태어난다고 봤던 거예요. 백지로 태어나는 그 아기 속으로 쭈룩 들어가면 공짜로 1000년 뒤에도 계속 아이를 낳을 테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석재로 신전을 짓지 않았어요. 파르테논 신전도 나무로 되어 있었고, 불탄 뒤에 야, 이거 큰일 났다, 나무로 불타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돌로 바꾼 것이지, 이집트는 전부 돌로 만들었잖아요. 1000년 만년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만들었고요. 고대 그리스는 그런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차피 돌이든 나무든 상관이 없어서 편한 걸로, 상업적으로 돌로 안 만들고 나무로 만들다가 나중에 이제 소크라테스쯤 오면 그 아버지가 석고 우리 이경복 선생님처럼 조각가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전 만들고 하는 이제 그런 갑자기 새로운 붐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환생과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조형 미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가 눈이 떠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신이 죽어버렸어요. 중세 2000년 이후에. 그러니까 이마고데이도 사라졌고 환생 개념도 사라졌고,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 밑바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혼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러니 큰일이 난 거예요. 사람은 다 죽음으로 끝나게 되니 허무하잖아요. 데카르트가 이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생각이라는 하나의 트릭을 사용합니다.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라는 그 유명한 제1명제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혹시 한번 나는 생각한다는 이 사실을 한번 부정해 보시라는 거야. 데카르트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부정하는, 그때 바로 부정하는 나로서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명하게.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내린 겁니다. 나는 하품한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 하품하는 나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품하는 나가 없다고 생각하는 나는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는 어떻게든 나는 걷는다, 나는 잠을 잔다, 부정하려면은, 없다고 의심하려면 결국 생각하는 나가 있다는 것만큼은 받아들여야 되는 자기 모습을 범하게 돼서 이걸 제1명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5쪽의 맨 마지막 문장에 오시면 이건 아주 간단히 깨트릴 수 있습니다. 이건 뒤바뀌었습니다. 나는 생각하면서 있기도 하고요,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나의 기능이라는 거야. 나는 걸을 수도 있고 걷지 않을 수도 있죠. 나는 그러니까 이런 콤플렉시티, 복잡한 것이지 단순한 것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나를 생각으로 환원시켜버린 거죠. 물론 그것이 아주 엉뚱한 생각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나라는 것은 생각하는 나도 있고 생각하지 않는 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데카르트의 이 생각하는 나는
그 자체로 존립할 수가 없는 거짓 명제가 됩니다. 오늘날에 이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이야기 주체라는 말로 이제 다시 그 나의 그 밑바탕이라는 것이 되살아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소포클레스의 오디세이라는 작품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세기에 처음 드러난 것이 아니고 고대 그리스 비국에는 다 이게 영웅의 신화, 영웅 신화로 다 나와 있죠. 히스토리아라는 개념인데요. 이야기란 뜻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주인공이 어떤 일을 거치면서 이곳저곳, 이때 저때 어떤 사건들을 겪으면서 주인공이 되어가는 여정을 다 담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사건들을 쭉 이야기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놈, 이게 나가 되네요. 나라는 것은 이야기하는 자입니다. 이야기하는 사, 이야기함이. 근데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하는 사람은 말로, 이미 목소리로 또는 이야기 자체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함께 말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한다는 것이 데카르트가 말했던 생각한다는 것과 아주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 6쪽에 그 사진이 하나 있죠. 칼 프리브람이라는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의 이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생각한다는 것은 두뇌의 사건입니다. 생각은 손으로 할 수 있나요? 제가 한번 그 논문을 썼다가 아주 된통 비아냥을 생각은 손으로 한다. 손으로도 한다. 끝까지 들으면 다 그럴듯한데 결론만 들으면 이상합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났을 때 앞을 못 보지만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귀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느 순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물의 움직임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 감각을 통해서 뇌가 훈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뇌가 어떤 특정한 능력을 갖게 된 거죠. 그걸 설명하는 게 홀로노믹 이론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파편화된 조각조각 무엇인가를 정보의 다발들을 받아들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갓난아기가 거기서 뭔가 패턴을 하나 찾아냈어요.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 가지고 이게 그거다. 점 3개가 모였더니 세모다. 처음엔 점 3개만 있지만은 그것이 세모로 나타나는 순간 패턴, 본이 생기는 순간 비로소 이제 생각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 나라는 것은 그러므로 이야기와 생각을 이끌어가는 그것이 짜이는 하나의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라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마다 생각이 감각이 필요하죠. 손이 필요하고 또는 보이는 대상들이 필요하고요. 내 머릿속에서 기억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판단이 들어가게 되고요. 좋고 나쁘다라는 취향이 들어가고 이 모든 것이 동시에 한데 아울러져서 벌어지는 그 사건의 그 중심, 그것이 바로 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한다면 이제 나라는 개념을 무슨 실체 개념을 버리고도 충분히 우리가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7쪽으로 오시면은 나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의 그 중간 부분을 보겠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들, 나의 몸, 내 바깥에 있는 물질들 또는 신이나 생각 등 이 모든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입니다. 이 세계의 모든 것에 의해 짜인 것이고, 그러니까 내 손은 나의 뇌 속에 어떤 나의 한 부분 속에 어딘가에 나의 어떤 그 손에 관련된 어떤 교육을 흔적으로 남겨둔 것이고요. 거기 패턴을 남긴 거죠. 그래서 내가 손놀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손의 결과입니다. 눈의 결과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짜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다는 것도 내가 생각한다는 것이기보다는 내 말과 나의 경험과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 이런 것들이 함께 짜이는 방식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나는 내가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자기의식이라는 건데 이 알아차림이 사람을 사람에게 해주는 겁니다. 알아차림은 우리말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이게 뭐지? 라는 물음에 대한 주어진 물음에 대한 나름대로의 올바른 대답, 이것이 알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들을 차려야 돼. 밥상 차리듯이. 이것을 우리는 캐테고리 범주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원톨로지, 우리 멘탈 랭귀지, 우리 머릿속에는 이러한 그 말들의, 낱말들의 또는 생각들의, 기억들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알아차림인데요. 그것을 내가 하나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재인하는 겁니다. 다시 알아보기. 이런 것을 통해서 그때마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건데요. 내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똑같은 나라고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때마다 새롭게 얼거지고 설거지는 그런 얼개이자 또 열매이죠. 생물학적으로 좀 쓸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 나라는 것은 일종의 얼개의 틀로서 짜이면서 짜나가는 것이다. 그 나는 짜이는 것이면서 동시에 짜나가는 것이니까 이거에 대한 말이 아직 없어서 뭐라고 지금 저는 이제 아래아래 찍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용서를 빕니다. 그 말이 아직 없어서. 그 나라는 것은 이렇게 복잡하게 말할 수 있지만은 나아지는 것이다. 나아진 핵심이 짜이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짜이면서 동시에 짜는 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디 5로 넘어가겠습니다. 마디 5는 간단히 이렇게 나의 모습들을 좀 설명해 보고 싶은 건데요. 거기 7쪽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 Dangerous Method라는 영화의 제목입니다. 여기 이제 칼 융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인데요. 여기에 이제 하나의 실험, 연상법이라는 실험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위험한 방법입니다. 연상법이라는 걸 통해서 프로이트가 이제 리비도라고 말했던 것을 칼 융은 에너지라는 말로 바꿈으로써 연상법을 다르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잠깐만 넘기시면 8쪽으로 가시면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나는 누구일까요? 누구라는 물음에 동그라미 누구의 무엇이라고 묻지 않고 누구라고 묻는 순간 이제 완전히 다른 논의가 됩니다. 나는 이야기를 통해 나를 있는 그대로 모두 드러내는 놈인가요? 아니면 깊이 무엇인가를 숨기려고 하는 놈인가요? 프로이트는 후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의식이 더 강하다고 봤던 것이죠. 무의식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좀 바꾸면요, 알려져 있지 않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야.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고 있는 실제 기표, 그 낱말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 말을 그렇게 말한 이유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나인데 이렇게 드러난 나와 숨겨져 있는 나를 나눴고 그 숨겨져 있는 나, 그게 더 본래적인 나이다. 공격적이고 그리고 짓눌려져 있고 그 숨겨져 있던 나가 드러날 때 우리 폭력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운하임리하이트 섬뜩하게 된다. 나의 본래 모습에 나 자신이 놀라게 된다는 거죠. 프로이트는 크게 사람을 둘로 나눴습니다. 문명화된 나의 모습과 길들여져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공격적인 나, 이런 둘로 나눠가지고 이 둘 다 왜 우리가 문명화되냐면 리비도 때문에, 왜 우리가 공격적이냐면 그것도 리비도 때문에. 근데 우리 리비도를 성적 욕망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프로이트를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리비도는 원래는 성적 욕망을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근데 프로이트 이걸 의미를 바꿨어요. 제가 이제 이걸 우리말로 꼴림이라고 바꿨는데요. 꼴림은 꼴을 갖추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꼴을 갖추게 해준다. 그러니까 문명화의 꼴을 갖추게 하고, 공격성의 꼴을 갖추게 하고, 학자의 꼴을 갖추게 하고,
등등 삶의 수많은 갈래에 꼴이 있는데 그 꼴을 갖추도록 해주는 게 리비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충동이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칼 융은 그것을 에너지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에너지라는 말은 해내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번역이 가능한 말들입니다. 안 했을 뿐인 것이죠. 그러면 나라는 것은 8쪽의 그 밑에 세 번째 단락의 첫 문장, 나는 계속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제 말놀이를 하는 건데요. 나에게 이제까지 나아진 것들에 기초해서 나를 보다 나은 꼴로 만들어 가려는 놈이다. 그럼 이제 이 나의 모습이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심지어 내 스스로 바꿔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나, 겉나, 이렇게도 거짓나, 참나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모습의 나의 모습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아까 이야기라는 방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거짓 이야기를 하는 나는 거짓 나겠죠. 그럼 참 이야기하는 나는 참 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할 수는 없는데요. 참 거짓으로 다 구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매모호한 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뭐 숨겼다가 드러냈다가 비틀었다 하는 뭐 수만 가지의 또 나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다 분석할 수는 없어서 몇 가지만 쭉 열거를 한 건데요. 무리 나, 잠들린 나, 숨겨진 나, 또아리 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나라는 우리말을 가져다 쓰면은 새로운 나의 모습들을 다 이렇게 이름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모습으로는 스스로나 뭐 스스로라는 말도 설명이 가능한 말입니다. 스스로의 가장 중요한 뜻은 목적을 자기가 정립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라는 것은 보통 식당에 가면은 물은 셀프라고 써놓는 그 스스로의 말입니다. 물 셀프, 스스로 가져다 드세요라는 뜻이죠. 스스로라는 것은 뭐 정확치는 않은데요. 홀로 선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홀로 섰으니까 모든 걸 다 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스로의 뜻 가운데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살아나갈 발을 바로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올바름을 향해 나아간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그 그림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퍼슨과 관련된 거죠. 심리학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10쪽으로 가시면은 마디유, 나는 무엇이라고 물으면 안 되고 누구라고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물음의 방식인데, 무엇은 아톰을 찾으라는 겁니다. 마지막 요소를 찾으라는 겁니다. 누구라는 것은 관계를 찾으라는 겁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무엇 물음과 누구 물음은 요구하는 대답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라고 물으면 나는 몸인가요? 나는 영혼인가요? 쪼개가지고 어떤 게 나죠? 이제 시간이 없을 것 같은 뒤에 개인이라고 말하는 영어의 individual이라는 말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물은 겁니다. 사람이 뭐냐? 무엇이라고 물었으니까 쪼개야 되죠. 사람을 쪼개다 보니까 몸을 쪼개면 세포가 나오겠죠. DNA가 나옵니다. 그럼 없어지잖아요. 이게 갑자기 철학자들을 당황시켜가지고요. 이렇게 없어지지 않는 게 있을까 사람 안에? 또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있어야만 한다. 왜? 사람은 신을 닮았으니까. 신은 영원한 자시니까. 사라지지 않는 어떤 요소가 사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영혼이라고 불렀다고 하면 치고, 그럼 이 영혼은 영원해야 되는 거로 물질처럼 쪼개지면 안 되는 거야. individe, 나뉘어질 수 없는 것. 인디비주얼은 개인이라는 뜻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뭐냐라고 물었던 그 물음의 한 대답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안스로포스. 그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란 뜻입니다. 이렇게 규정한 그리스인들은 사람은 우리처럼 이해한 게 아닙니다. 우리말 사람은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아니 정반대로 이해했나?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사람이라고 번역을 안드로포스를 어떻게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직역을 맞대응해서 하면 안드로포스는 어디로 가고 없는 거죠. 그들은 죽음에 맞서 싸우는 자를 영웅이라고 봤습니다. 영웅은 클레오스, 찬양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장 삶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은 남들의 찬양, 칭송을 받는 거거든요. 영웅이 되는 삶, 이것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고 봤기 때문에 신은 죽지 못해서 영광을 차지할 수가 없다고 봤습니다. 신은 찬가가 없어요. 신에 대한 찬가는 없습니다. 힘면은 전부 사람에 관한 거예요. 왜? 신은 찬양받을 일을 못 하시거든요. 죽음에 맞서 싸우는 용기, 죽음을 무릅쓰고 공동체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이 사람만이 영웅, 헤로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목표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스로포스를 사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름으로 붙인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고 해버리니까 이 번역을 잘했다고 해야 되는지 못했다고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데인데 무엇이라고 물으면 이렇게 조각조각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각 가운데 제가 각주 10쪽의 각주 5번 보시면요, 조각이나 쪽이라는 것이 이제 뭐죠? 이렇게 나무 토막, 장작 팰 때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문에도 쪽이 있고, 페이지에도 쪽이 있고, 책에도 쪽이 있고. 쪼갰을 때, 딱 쪼갰을 때 나뉘어지는 게 쪽입니다. 근데 그 쪽을 조각이라고도 해요. 옛날 그 이두사전에 보면 조각이 아주 독특하게 쓰여 있습니다. 고동. 그리고 고동을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텐데요. 중요한 핵심이 되는 부위란 뜻입니다. 그다음 기틀. 배틀이 있으면은 그 배틀에서 중요한 틀, 기초가 되는 틀, 기틀. 낌새라는 말은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낌새라는 것은 부정적인 뜻으로 쓴 게 아닙니다. 감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각이라는 말을 이렇게 썼다는 게 상상이 안 돼요.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조각이라는 것을 왜 이렇게 썼냐면은 모든 것의 근본 구성 물질, 짜개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짜인다는 과정에서 보면은 실은, 한 올의 실은 옷감의 기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조각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짜이는 관점에서 보자면은 모든 것의 근본 구성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 해석이 그렇다는 거고요. 이렇게 모든 것을 짜이고 짜는 하나의 과정으로 봤기 때문에 사람을 무엇이라고 물으면 결국 우리는 잘못 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11쪽으로 오시면은 세 번째 단락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으면 이 누구라는 말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가 오셨을 때 누구시죠? 이렇게 묻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으면 난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뜻이고 정체성을 모르겠다는 거야. 누구라는 이 물음의 의미는 내가 나에게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찾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아무나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대충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 상대방이 물으면은 이름을 일단 얼른 대죠. 부현상입니다. 누구세요? 부현상입니다. 이름을 대는 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 다음은요, 직업을 대거든요. 그 다음은요, 뭐 어디 살아요? 정말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요소는 아주 큰 차, 오랫동안 사귄 뒤에 서로 이제 우리가 됐을 때, 가까운 사이가 됐을 때 비로소 자기가 누군지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 나는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 갑자기 나는 대답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말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짜이고 짜는 과정의 연속이기 때문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또 앞날 이 나가 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굳어진 어떤 게 아니고 끊임없이
진행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체를 밝히라고 그러면은, 특히 이제 대학생들에게 자소서 써오라고 그러면은 되게 다 어디를 나왔고요로 시작이 돼요. 그거 빼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쓰냐면 부모님 얘기로 가요. 그거 빼고 그럼 쓸 게 없어요. 근데 그 미국 학생들이 쓴다고 하면요, 미국 학생들 나는 이런 걸 좋아한다고 시작을 해요. 그 취향이 자기예요. 근데 이런 문화의 차이도 분명히 이제 있긴 하지만, 나라는 것이 끊임없이 짜이는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까지는 것도 아마 동의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11쪽의 밑에 두 번째 달라. 그러니까 나만 이해하시면 너는 또 쉽게 설명이 됩니다. 나, 너, 누나, 누리, 세계라고 말할 때 이런 거 다 연결되고, 님 연결되죠. 남 연결되고. 나의 의미가 이제 그 어떻게든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짜이는 중심, 지도리인데, 너는 내가 낳은 누리, 나의 세계 속에서 만나는 다른 나야. 다른 나인데 뜻이 뭐냐면 나를 넘어서 있는 이입니다. 나를 넘어선 놈이야. 너라는 건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나하고 평등해요. 평등한데 나를 넘어서 있다고. 원래 그래서 너라는 말이 반말이 아니었어요. 높임말이었습니다. 근데 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상호 존대를 했어요. 상호 존대를 넘어서 이제 나보다 높은 곳에 있을 때는 달님, 해님 다 마찬가지로 님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님은 원래 이제 이마로 떠받든다는 뜻이 있는 말인데요. 님이라는 것은 평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모시는 관계입니다. 받들어 모셔야 하는 님입니다. 요거 이제 제가 짧게 나를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다음에 11쪽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남이라는 말은 남겨진 이를 뜻하는 겁니다. 나와 너의 울타리가 우리인데요. 우리 바깥에 남겨진 이. 이것이 남입니다. 남이라는 것은 모른 척 해도 됩니다. 무시해도 되는 거죠. 자, 12쪽으로 넘어가시면, 남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속하지 않는 낯선 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반면 이제 우리라는 것은 지난번 때 이제 우리 이사 선생님께서 우리에 대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나와 너가 함께 어우러져 이루어진 한 울타리, 그 울타리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물에서 왔다고 김정호 선생님이 이걸 어원을 분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울타리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운명 공동체야. 물이라고 말할 때는 나, 너가 구분이 되면서도 서로를 구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거 하면은 나하고 너하고 다르다는 걸 전제로 하지만은 우리 공동 운명 따로 나뉘면서도 하나로, 제 용어로는 12쪽의 두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에 다물려 있다. 이건 뭐 사실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맞물려하고는 다른 건데요. 아기가 딱 닫혀가지고 맞물려 있는 상태. 그러니까 맞물림인데 이것이 잘 닫혀서 벌려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은 방식으로 맞물려 있는 상태가 다물려입니다. 맞물린 것도 가끔은 이제 부서지잖아요. 다물림은 그런 이제 맞물려 있으면서 닫혀서 쉽게 깨지지 않는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 관계다. 우리의 반대말은 저들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에 대해서는 나, 너, 남, 님, 그리고 우리와 저들까지 쭉 이렇게 연결을 해봤고요. 일단 도막 2로 가시면 개인은 제가 좀 이럴 줄 알고 강조를 좀 해놨습니다. 그것만 쭉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인디비주얼의 번역어다. 번역어로 탄생이 돼서 개인이란 말은 없었습니다. 메이지 주실 때 이제 일본에서 번역이 시작됐는데요. 13쪽 밑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일개인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전에 아주
마지막 단락 13쪽 마지막 단락에 보니까 일본의 경우 일체, 일물, 일인 개인이란 말을 못 썼죠. 네. 처음에 번역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보기엔 엉터리 번역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란 말은 소사이어티의 그 대응 개념으로 이제 쓰기도 했는데요. 소사이어티는 동아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4쪽으로 보면은 자유로운 번역이 아주 중요한 일본 번역 역사에서 이 자유로운 번역이 굉장히 중요한 그 함축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낱말들이 이제 여기서 확정이 되는데요. 이걸 자유라는 말로 번역을 했죠. 리버티를 자유라고 번역을 했는데 프리덤하고 또 다른 건데 이걸 구분 못했어요. 프리덤과 리버티는 전혀 다른 말인데 이런 아쉬움이 남아있죠. 인디비주얼을 일개 인민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줄여서 개인으로 확정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하고 강조해 놓은 부분 세 번째 단락이요. 개라는 것은 지시사입니다. 사람에 쓰이는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광제 물보라는 데 보면은 물건이 수를 지칭하는 말로 썼고 인디비주얼 처음에는 놈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란 말은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제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국 이런 역사는 있지만은 현재 우리가 쓰고는 있지 개인주의란 말로 쓰고 원래 뜻이 뭐냐? 못 나눔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뭐냐 이렇게 무엇이냐고 물으면 몸이냐 또는 마음이냐 영혼이냐 반퍼슨이라는 사람은 이제 사람을 셋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나눈 거죠. 사람은 몇 조각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몸은 분명히 나눠야겠죠. 근데 몸이 다 아닌가요? 오늘날 피지컬리즘, 내추럴리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몸이 다다. 나머지는 없다. 근데 이제 20세기까지만 해도 몸이고 마음이 있다고 믿었어요. 이상하죠. 믿었다고 그러니까. 예. 그 안에 영혼까지도 정신, 영혼까지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이라는 것이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정의가 되는 순간 마음과 정신은 못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뜻이 전혀 아니고요. 사람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나눌 수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뭐 그것만 아시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뭐 그러면 이제 못 나눔이가 됐으니 실제 이런 못 나눔이는 없잖아요. 우리는 뭐 이미 나라는 말 자체가 이미 어머니가 낳으셔야 되고 아버지가 기르셔야 되고 뭐 이런 게 관계 속에 짜여 있는데 짜여 있는 것으로 보자면은 못 나눔이가 아니고 16쪽으로 보시면 함께 나눔이죠. 이제 완전히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못 나눔이는 있어 본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쓴 것은 철학자들의 오만이었던 거죠. 그런 게 있다고 가정하고 그걸 강요한 거죠. 믿으라고. 하지만 그런 못 나누면은 없습니다. 그러면 증명하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증명이 다 실패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인정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현상적으로 보자면은 우리는 함께 나눔이만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20쪽으로 가시면 이제 이 사라는 말도 이번에 이제 글을 쓰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착상이랄까요, 아이디어라고 해야 할까요, 생각이 막 너무 많이 터져 나와가지고 주체를 좀 못했습니다. 이경복 선생님 이런 주제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중요한 부분만 이제 짚어서 보겠습니다. 20쪽 두 번째 단락, 첫 문장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하기나 함께 살기의 조각은 이제 우리말 이제 그 쪽의 원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각주 5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만약 이것을 쓴다면 뭐 원자나 아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입니다. 조각은 나는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전체가 있겠죠. 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자. 그 나는 나아진 이인데 이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는
저가 만나는 것들을 제 것으로 만들어 가는데 이것이 바로 사입니다. 사라는 것은 차지한 겁니다. 차지한 목. 이것도 설명을 뒤에 해놨지만은 일단 우리말로는 사를 아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시면 아름은 사람이 두 팔을 벌려 제품에 아는 것을 말합니다. 뭐 쉽게 설명이 됩니다. 아름들이. 근데 그 두 줄 내려가면 한 길, 사람 한 길, 뭐 물길 열쏘고 나라도 할 때 길 2.4m에 3m 정도 되는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이 섰을 때의 키, 이것이 길입니다. 발도 있고 뺨도 있고 마디도 있고 움큼도 있는데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아름하고 똑같이 사람의 몸, 신체를 가지고 뭔가 잼의 잣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겠네요. 그러니까 아름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일단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의 반대가 이제 공인데요. 20쪽의 마지막 단락, 거기 한자로 공이라고 쓰인 겁니다. 이 공 한자로 이렇게 쓰면 이제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공이라는 것은 이것을 공적인 잣대로 자를 만들고요. 그리고 부피를 잴 때는 배 같은 걸 쓰고요. 무게를 잴 때는 저울을 쓰는 거. 그러니까 공과 사의 의미가 금방 구분이 되시죠. 사의 경우에는 철저히 자기 몸으로 재는 겁니다. 근데 공의 경우에는 몸에 이런 그 재험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척도로 사용하는데요. 자, 21쪽으로 보시면은 이거 조금 더 밀고 나가면 첫 문장 사는 사람이 제 마음대로 또는 제 멋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을 뜻합니다. 자기 집에서 누가 뭘 하든 아무도 상관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 물론 이 사의 그 주체는 나일 수도 있고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주체는 또 다른 문제고요. 그러니까 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끌어모으거나 사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는 오늘날 여러분이 행복학을 공부해 보신다면 쉽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행복인가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뭐 성공이요. 또 옛날에는 뭐 에우다이모니 할 때는 잘 사는 거요. 뭐 추상적으로 많이 얘기했는데 21세기 행복학은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오은니스, 내 거요. 행복이 뭐냐? 내 거요. 내게 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행복을 느끼게 되냐면 무엇이든 자기 것으로 가지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빼앗기면 불행이 되는 거겠죠. 아주 이게 너무 좀 물질주의적인가요? 근데 그렇게 안 사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이제 끌어모으거나 사 모으거나 얻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애지중지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번에 굉장히 큰 걸 발견을 한 셈인데요. 아름다움은 아름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런 차질한 몫으로 쓰이지 못했을까요? 이게 미스테리하더라고요. 근데 좀 이유를 좀 찾게 됐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있는데 사도 아름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아름이라는 아름다움에도 사의 뜻인 아름이 쓰였는데 사의 뜻은 전혀 없고 반대 뜻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움의 중요한 것은 내용적으로는 둥글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차지했다는 뜻이 아니고 두 팔을 이렇게 아름 형태로 만들었을 때의 그 둥금, 이게 아름입니다. 보름달, 달의 둥금, 부처님의 엄마나 부처님을 많이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생김새를 뜻하는 게 아니고 그 본디 모습을 다 이루었을 때 참모습, 이게 아름으로 또 썼습니다. 이걸 어떻게 쓰는 거냐면 아름드리 나무처럼 쓴 건데요. 아름드리 나무는 크게 벌어진 나무입니다. 물론 이 아름달의 원래 뜻은 이게 한 아름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 크기의 나무지만 아름들이 다른 뜻은 뭐냐면 거기에 모든 생명체가 깃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품이란 뜻입니다. 품어주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의 소유를 뜻했던 사가 품어주는 것 또는 자기 것을 베푸는 것, 나눠주는 것, 이런 뜻으로 쓰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가 아름다움의 대표로 쓰이지 못하고
미라는 말로 바뀌었는데 이 미는 한자에서 온 게 아니고 몽골어에서 온 겁니다. 양에서 온 겁니다. 양이 큰 것. 겨울철 양은 몽골의 겨울 추위는 아시잖아요. 40도 이상, 영하 40도 이상 내려가는데 몽골은 주식이 그 양젓, 이거는 양고기입니다. 이렇게 추운데 양이 빼짝 말라서 죽으면 아기가 죽는 거잖아요. 양이 포동포동 살쪘을 때 아이도 이제 생명력이 넘치는 거고 가족의 생계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실존적 경험에서의 아름다움을 얘기한 겁니다. 미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런 종류의 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쓰면서 미라는 말이 새롭게 전용이 됐습니다. 어쨌든 사라는 것은 저 혼자만의 몫입니다. 또는 이때 이 저가 우리일 수도 있고 여럿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만 이렇게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이것이 사의 영역이다. 그 나머지는 이제 공이나 이런 건 다 반대의 말이 될 텐데요. 지금 이게 어려운 게 21쪽에 오시면은 밑에 두 번째 달라 그위공자가 하나 있고 그위공, 그리고 뒤로 가시면은 22쪽에 세 번째 단락에는 함께 공자가 있습니다. 공공이라고 할 때 이건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위공, 왜 그위라고 썼냐면 이게 예전에는 그렇게 그위공이라고 읽었습니다. 그위라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위의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면 고루두루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직위 개념입니다. 공작처럼 고루두루 베푸는 자리, 이것이 공입니다. 구실, 관청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관청에서는 사적으로 무엇인가 자기 것으로 독차지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에게 고루두루 나눠줘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공이었습니다. 22쪽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이 공이라는 건 조금 더 나이가 이제 먹으면서 공에 무슨 뜻이 들어가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는 것인데 베푼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에는 고루두루의 뜻 플러스 베푼다 라는 뜻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연결시키기 위해서 밤이 아름이 번다, 아름이 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아름이라는 게 사라고 한다면 벌림은 공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아름, 벌림 이거를 공사를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세 번째 단락에 나오는 이 공은 제가 지난해 7월인가요? 그때 함께 살기로 발표를 이미 했던 부분인데요. 함께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라는 것은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또 모두에게 고루두루 나누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것을 베푸는 벌림도 아닌 자기만의 것으로 차지하는 것, 이것이 사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나는 낮고 짠다는 의미로 이해가 가능하고요. 개인이라는 말은 잘못 번역이 됐고 이것을 정확히 번역한다면은 못 나눔이라고 할 수 있겠고 사라는 것은 아름으로 새길 수 있겠다. 그래서 세 개의 낱말에 대한 우리가 뜻매김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